고대가 됐던 중세가 됐던 근대가 됐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선사시대, 석기시대 그 정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우리 중에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다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 허우대 멀쩡하다고 일시킬 것 같은데요. 가장 간단하면서 쉬운 게 일기예보만 알고 있어도요 아주 클 겁니다. 과거로 갈 때 날씨 어플 갖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은 저는 고대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역사를 보다 재미있고 가깝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10년 전 한국사 능력 시험 1급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 김준우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을 또 대신해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대 유로메나연구소의 박현우입니다. 저는 수학을 20점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보고 계신 분들은 뭐야? 역사를 보다야 과학을 보다야? 하고 있으면 삼성 SDS와 김범준 교수님 보고 과학을 보다인데 하고 있으면 나머지 멤버들은 역사를 보다인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다고요. 역사를 보다에 경축할 일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형님 과학을 보다가 나온 핫스타 김범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검정 1급이면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대기업 시험이라든지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던 건 아니고요. 한번 한국사 공부해보고 싶어서 근데 목표가 있으면 그래도 책을 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신청하고 그리고 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묻지 마십시오. 한국사에서 다 까먹었습니다. 해볼까라고 했는데 1급 합격을 하셨다고요? 엄청난 능력자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놀랍습니다. 역사를 보다에 대삼성이 광고를 주셨습니다. 예, 과학을 보다가 아니라 역사를 보다 해주셨습니다. 삼성하면 삼성전자를 떠올리잖아요. 삼성 SDS는 뭐 하는 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삼성 SDS는 뭐 하는 데예요? 삼성 SDS는 일단은 약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덴티티가 나타날 것 같아요. 삼성 데이터 시스템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 안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특히 이제 소위 IT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는 클라우드 회사 또 이렇게 저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업종도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업종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인 거잖아요. 저희도 곧 그렇게 되겠죠. 우리 교수님들은 아까 그 한국사 시험 보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젊은 나이가 된다면 무슨 공부 해보고 싶으세요? 물리학이요. 왜요? 계속 안타까운 거죠.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더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계속 과학자로 살다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더 커서 다른 데로 바꿨다가 잘 안 되면 그나마 그래 조금 한 것도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 교수님 어떤 공부 해보고 싶어요? 저는 평생 좋아서 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간다는 걸 거의 안 해봤는데 굳이 저한테 바꾸라면 약간 틀어서 고대 언어 쪽을 해보고 싶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인간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것은 이 언어로 이루어지는데 이상하게 한국 쪽에서는 고대 언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해서요. 곽 소장님은 혹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계속 이집트를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김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걸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뭐 바꾸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이슬람 가실 거예요? 아니 저는 와이프를 보면 가슴이 안 뛰는데 이슬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슬람 역사. 이거 위험합니다. 혹시 요즘에 무슨 조정 신청 같은 거 하고 오신 거 아니죠? 저희는 다시 태어나면 안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이슬람사 페르시아 또 이쪽을 좀 더 과거로, 더 과거로.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이전에 훨씬 과거로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인도 유럽어적인 시작 뭐 그런 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어떤 게 제일 매력 있길래 그렇게? 저는 언어가 매력이 있어요. 언어가 굉장히 매력 있는. 네, 왜냐 언어가 바뀌는 거, 이쪽 단어에서 이렇게 바뀌고 어원 따라가고 뭐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김준호 프로님께서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기 방송 나오셨다고 해서 그런 거 싫어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모든 글로벌 기업 포함입니다. 삼성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을 한번 노려보시겠습니까? 잠깐 주저하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 제가 모든 회사를 다 갈 수 있다면 저는 SDS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회사들도 또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제가 하는 업무가
이런 AI 업무도 있지만 사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룹웨어 또는 협업 솔루션이라고도 하는데 일하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삼성에서 일하는 이 방식이 다른 기업들,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런 거 경험해 보고 싶어서 결코 그럼요. SDS. 데이터 시스템이 저의 첫사랑. 아내를 보면은 가슴이 설레지 않지만 SDS를 보면 가슴이 설렙니까? 둘 다 설렙니다. 저는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럼 질문을 약간만 바꾸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프로님, 지금 가져갈 수 있는, 현대에 가져갈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언제든 고대가 됐든 중세가 됐든 근대가 됐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고 싶으세요? 현대 기술과 지식 중에. 제 생각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지식을 갖고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 시점이 한참 과거다. 예를 들어 뭐 선사시대, 뭐 석기시대 그 정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우리 중에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는 가자마자 죽을 공산이 큰 게 기본적인 그 환경과 세균과 병이 다 달라요. 미국 초기 개척 시대 때 그 포카혼타스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포카혼타스가 영국 가자마자 1년 만에 죽어요. 병 때문에. 실제로 결핵도 계속 돌연변이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꿈을 펴기 전에 아마 저희는 이름 모를 병에 시달려서 또 약도 없잖아요. 그때. 반대로 우리가 다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려면 저희가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죽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구 집단이 동시에 과거로 돌아가면 아마 현대의 질병을 가지고서 과거의 인구 집단을 몰살시킬 수 있겠지만 혼자 돌아가면 오히려 돌아가면 허우대 멀쩡하다고 일시킬 것 같은데요. 마당 쓸거나 강제 노역할 것 같은데. 아주 과거로 가서 뭐 수렵 채집 그런 생활을 하라고 하면 아마 다 마찬가지일 텐데 돌아다니면서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그 지식은 완전히 이제는 사라져 버렸을 거거든요. 뭐 동물의 발자국을 쫓아서 사냥감을 찾는 기술 아무도 없잖아요. 아마 가면은 병도 그렇지만 아마 금방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안 될 것 같고 한 18세기? 18세기 정도. 이제 무역이 막 한참 다 이제 성황리에 이제 막 무역이 이루어진 정도의 시점에서 어떤 지식이 제일 유용할까요? 지금의 우리의 지식 중에 가장 유용한 지식은 뭘까요? 가장 간단하면서 쉬운 게 일기예보만 알고 있어도요 아주 클 겁니다. 대부분의 샤먼들이 하는 직업들은 일기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내일 비가 온다, 일주일 뒤 비가 온다는 게 간단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정보였거든요. 아마 저는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날씨 어플만 있어도 충분하게 샤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로 갈 때 날씨 어플 갖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은 저는 고대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갖고 갈 수 있으면은 가면 진짜 신대우를 갈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어떤 기기를 갖고 갈 수 없이 우리의 뇌에 현재 있는 지식만을 갖고 과거로 간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휴대폰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원리는 대충은 알지만 아무도 만들 수도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면 야금술 지식을 좀 가지고 가면은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풀무만 해도 아주 오래전에는 발명이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풀무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사실은 올라가서 철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본격적인 풀무가 필요하지 않았었으니까. 풀무라는 걸 이용해서 온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가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그걸 만들면 또 이게 저희는 또 미적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야금 수리를 하려면은 한 3-4명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좋습니다. 안 되겠다. 그냥 안 갈게요. 현대 기술 하등 쓸모없네 이거. 아니 다빈치도 설계도로는 비행기 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시전 못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한의사분을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의는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없을 거고, 근데 한의 하시는 분들은 뭐 풀이나 이런 걸로 하니까 그분 모시고 가면은 엄청난 대우를 받을 것 같은데요. 가지 말기로 하죠. 어려워 보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에는 혹시 하루에 얼마 일했다, 한 달에 얼마 일했다, 뭐 이런 노동의 시간이 좀 표시가 돼 있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록은 사실 알 수 없지만 그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어떤 노동자 집단에 대한 연구를 많이 돼 있거든요. 특수한 노동자 집단이라는 것은 신왕국 시대에 왕의 무덤을 만들던 노동자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아요. 근데 이 마을에서는 이 노동자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이 같이 출토가 돼요. 근데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좋은 조건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10일 중에서 8일을 일을 하고 이틀을 보통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노동 시간이 규정이 되어 있었고, 이분들이 이 이틀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 알바를 합니다. 두통증이요? 자기 무덤을 만드는 데에 이제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혹은 이 사람들이 이제 왕 무덤을 만드는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가장 실력이 좋은 장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귀족들한테 약간 가가지고 다른 귀족들 무덤 만들 때 거기 참여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보다도 더 많은 잉여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알바들
노마드를 통해서 잉여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잉여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도굴도 하고 도굴할 시간도 있었던 거죠. 이분들이 도굴꾼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무덤을 일하면서 이렇게 파면 좋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무덤의 구조와 위치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슬람도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혹시 뭐 규범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무슬림들도 이렇게 착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슬림 사회가 와크프라고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희사를 해서 공공을 위한 시설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스튜디오를 공공에 기증하면 이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돈으로 제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거는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라. 예, 아니면 뭐 아픈 사람들한테 보험으로 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세기 정도 보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 소년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물을 뜨러 가다가 넘어져서 그릇이 깨져요. 그러면 혼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와크프에서 얘 물통이랑 다 사줘서 보내요. 그거 보험이 때문에. 예, 보험이에요. 그게 사회 보험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슬람 국가들은 좀 못 사는 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많지만 잘 사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뭐 사우디라든지 뭐 좀 잘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그런 제도가 잘 발달돼 있어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가 많은 나라들은 나라에서 많이 복지를 해줬잖아요. 근데 괜찮았죠. 근데 이제 석유를 안 쓴다 그러고 전기차 쓰고 그러니까 석유밖에 없는 나라에서 석유가 덜 팔리면은 당연히 돈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들이 산업 다각화로 해서 이제 너희들한테 줄 돈 없으니까 이제 일 좀 해라. 지금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받았죠. 예를 들면은 까타르 같은 경우에는요. 선배 선생님이 까타르에서 공부했는데 졸업할 때 뭐 준 줄 아세요? 졸업할 때요. 졸업할 때 국왕이 주는데 금장 롤렉스 시계를 준대요. 진짜요? 우와. 졸업 선물로 롤렉스. 금장 롤렉스 시계를. 예, 그리고 방학 때마다 집에 가는 비행기표 다 주고. 그 전공을 바꿔야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카타르가 부자 나라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정도예요. 대단하네. 태어나면 물리학 공부를 카타르에서 하는. 고대에는 노동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었죠. 사실 생각보다 되게 짧았어요. 저희가 오해를 하는 게 원시 시대로 갈수록 일을 더 많이 한다 생각하면 정반대예요. 예컨대 우리 왜 콜라병으로 유명한 영화 부시맨 있죠. 원래 부시맨이 쿵족이라는 사람들인데 원래 바로 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긴 한데 이 사람들 이게 흡기음인데 그게 전 세계에서 쿵족에만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단어를 말한 거예요. 단어예요. 근데요. 느낌표 예. 그 발음이구나. 쿵. 근데 이 사람들을 인류학자가 가서 조사해봤더니만은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딱 12시간. 우와. 손만 뻗으면 사방에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노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루 종일 놀이를 만들고 서로 장난치고 살면 산대요. 저희가 언제부터 노동이 강해졌냐면요. 사실은 출퇴근이 길어지는 시간부터 시작됐는데 도시가 있으면서 이제 출퇴근하지만 더 심했었던 때가 농경이 시작되면서 옛날에 신석기 시대나 이제 고대에는요. 농업 생산이 워낙 안 좋아서 한 번 경작하면은 몇 년씩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려면은 멀리까지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노동 시간이 많아지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도시가 생기면서부터 사실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면서 노동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잉여 시간이 많을수록 인간은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요. 생각해보세요. 고대 동굴의 구석지대 벽화들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했으면 그거 언제 그리입니까?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는 천장 보다가 갑자기 아까 낮에 봤었던 맘모스가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잉여가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자유의 역사였고 그것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문명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삼국시대 때 백제가 제일 할 일이 없었네요. 갑자기 또 웬 아니 문화가 제일 우성했던 게 백제 아닌가. 굉장히 여유 시간이 많고 자원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문화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게 백제 아닐까 뭐 이런.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백제는 기본적으로 교류를 중심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복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적었고 백제가 마한을 갖다가 계속 병합시키는데 한성 백제에 있었다가 공주 부역해서 남쪽 내려가는데 그 방식이 전쟁을 하면서 뺏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존하는 시스템이었고 기본적인 문화는 선진 문화는 중국에서 받아왔으니까 정말 풍요로웠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원들끼리 흔히들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진짜 집중하면 사실은 우리 일하는 시간 몇 시간밖에 안 돼 파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쓸데없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니까. 출근 시간을 줄여야 돼. 출퇴근 시간을 줄여야 돼. 주 3일째, 4일째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이게 부딪히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혹시 물리학이나 통계학이나 이런 쪽에서 사람이 집중해서 최고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건 몇 시간 정도야 라고 그 연구하는 것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 물리학에선 없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연구가 제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 통근 시간 이야기를 하신 게 있는데 인류가 도시를 만든 이후에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논문은 있어요.
근데 이동 수단이 변하는 거죠. 오래전엔 걸어서 30분에서 1시간이 출퇴근 시간이었다면 그게 이제 버스가 등장하고 굉장히 빠르게 운행하는 전철이 등장하고 하면서 지금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그런 거는 아무리 도시가 발달해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연구는 기억나고요. 한 사람이 얼마나 일하는 것이 생산성이 가장 클까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최대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이 보통 성인이 한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해야 그 다음날 활동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상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한은 정해져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한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생산성이 발전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시간당 생산성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일하는 노동의 시간은 줄어들고 우리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있습니다. 그 물리학 연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인류학자들 중에서 네르마르크나 데이비드 그레이버 같은 최근의 학자들인데 이분들은 현 시점에서도 인류가 일주일에 한 15시간만 일해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노동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정치 경제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도 법정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시간 동안 꼭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8시간을 꼭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죠. 이건 사실 정치 경제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를 만약에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이 상위 계층들 뭐 파라오나 귀족들은 노동 시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서 이제 일을 하던 그 노동 계층들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동 시간이 아마 길었을 겁니다. 그 전체 노동 시간의 평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뭐 시간 동안 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어떤 분배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일의 효율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DS가 데이터 시스템이 효율성을 올려주는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거네요.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교수님 말씀에. 이게 결국은 사실 사람들은 이 무질서로 일을 하다가 보면 저희가 사실 어떤 특정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일의 프로세스와 체계를 좀 잡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 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달이 돼 가잖아요. 근데 사실 결국은 그거를 정리하고 프로세스화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 프로세스가 잡히고 시스템이 되면 사람들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할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역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더 많은 일을 했을 때 역사적으로도 그게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0명이 여지껏 해왔던 일을 하면 10배의 임금을 줘야 되는데 10배의 임금을 주지 않고 줄 리가 없죠. 그냥 9명을 자르고 한 사람의 임금을 주면서 이거를 그냥 세이브하는 역사가 여지껏 이어져 왔잖아요. 요즘에 쓸데없는 업무를 줄여주는 이 사실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뭔가를 이렇게 정리해 준다거나 만들어주는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SDS도 이거 만들어요? 그게 이제 사실 말씀하신 거가 이제 사실 폭 넓은 범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딱 뭐 어떤 걸 만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제가 그 같이 논의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간이 하는 여러 반복적인 행동들 내지는 업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AI가 대신 수행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결국은 지금 그런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을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지금 계속 만들고 출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거 생성형 AI라고 이렇게 돼 있는 자료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SDS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이게 된다고라는 사실 생각이 예를 들면 저희가 화상회의로 코로나 때는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앉아있는 내용이 1시간 동안 저희가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1시간 동안 보고 있기 싫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무슨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거를 요약을 해서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궁금하지 않아. 어차피 곽 소장님은 이집트 얘기했겠지? 그건 패스. 강 교수님은 고광 얘기했겠지? 패스. 내가 궁금한 건 지금 김범준 교수님의 물리학에 관련된 내용이야. 이거 정리해서 보여줘라고 하면 이거를 1시간 동안 한 거 중에 김 교수님 얘기만 정리해서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던데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가능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됐다고요? 네네.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김준우가 오늘 회의에서 말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김준우의 음성으로 인식된 텍스트 데이터 중심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뽑아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지금 방송으로 이야기하지만 회사에서는
저희는 굉장히 많은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뭐 팀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 내지는 또 되게 유용한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앞에 무슨 다른 미팅이 있어가지고 다른 회의를 뭐 한 10분 정도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보통 저희는 옆에 이제 동료들한테 뭐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 했어? 하거나 아니면 물어볼 사람 없으면 일단은 분위기 파악하려고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생성형 AI가 회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회의 내용들을 다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회의 내용을 요약해줘. 하면 앞에서 나는 없었지만 이 회의 내용을 들은 생성형 AI가 앞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죠. 그럼 저는 누가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바로 이 회의에 더 몰입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머리가 사악하게 돌아가는데요. 리포트 이런 것도 채점도 쫙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리포트 채점. 저희가 그 부분으로 교수님 아직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 고민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교수님들 계시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AI의 탄생이라는 것, 이 정말 인류의 뭔가 혁신을 가지고 온다라는 지금 말들이 좀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인류의 혁신을 가지고 왔던 발명품들이 있었겠죠?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거는 역시 손해 해방인 것 같아요. 손해 해방. 예. 손해 해방. 직립보행이 되면서 정말로 수백만 년 동안에 많은 게 있었지만은 모든 것은 이 손해 해방이 되면서부터 두뇌가 커지고 두뇌가 커지면서 출산에도 어려워지니까는 좀 이제 이렇게 육아를 해야 되니까 부부가 탄생하고 가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손해 해방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그냥 뭐 일사천리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고대 인류들은요, 네 발로도 갔다가 두 발로도 갔다가 편한 대로 이렇게 살다가 두 손을 쓰는 게 훨씬 더 낫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두 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위대한 도박이었어요. 인류가 처음 아니라 몇 번에 걸쳐 시도를 했지만은 다 멸종됐고 인간은 그게 정말 잘 맞아서 살아남은 것 같은 게 예컨대 그 고릴라나 침팬치 보면 너클 보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걷거든요. 여기다 뭘 쥐고 걷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뭐 나무도 잡으면서 악력이 좋아지고 근데 어쨌든 두뇌를 키웠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진화였는데 결국은 현이 해방되면서 인간은 모든 피지컬한 그러한 특징은 다 잃어버렸어요. 뜀뛰기도 느리고 힘도 없고 모든 거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가장 드라마틱한 체인지 같아요. 저희 그 필리핀이나 태국에 가면 동물원에 뭐 쇼 같은 거 이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꼭 사람하고 오랑우탄하고 시합을 시킵니다. 그래요? 코코넛 누가 빨리 벗기나. 그래서 인간에겐 도구를 줍니다. 뭐 칼이나 뭐 말뚝이나 그래서 이거를 막 찍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오랑우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손으로 이렇게 찢어버려서 코코넛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웃으면서 보여주는데 확실히 하지만 인간은 두뇌가 발달하고 두 손을 쓸 수가 있겠죠. 저는 위대한 발명을 두 개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바퀴. 그렇죠. 예, 바퀴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이동이라든지 전쟁 어마어마한 그 변화를 일으켰고요. 그러니까 바퀴를 못 만든 사람들은 바퀴 있는 데한테 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항상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서구 문명보다 무슬림 문명은 떨어졌나 그랬었을 때 누가 말씀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볼트와 너트다. 볼트와 너트. 볼트와 너트가 없으면 압축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그 전통 가옥을 보면 나무를 짜 맞췄지. 그렇죠. 그거를 볼트 너트로 안 했다라는 쪼이지 거예요. 않죠. 예, 그래서 볼트와 너트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압축 기관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영국이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인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인류 역사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인간이 지금 현생 인류로 진화한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사실 정말 큰 질적인 어떤 변동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에너지의 열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증기기관이 정말 인류 문명사에서는 가장 큰 어떤 기술적인 변화와 관련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원자로 에너지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 질문을 갖고 저는 열기관이라고 적었는데요. 지울게요. 저도 생각한 거랑 정확히 같고요. 그게 이제 무생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인류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꼭 필요한데 그걸 이제 일종의 해방시킨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전자기파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터넷 어딘가에 저장이 돼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모든 통신 그리고 어떤 뭐 방송 그런 것들을 기반하고 있는 게 전자기파라서 근데 전자기파는 자연에 있는 거니까 발명보다는 발견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SDS 기술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저희가 진짜 놀라운 거는 최근에 사실은 제일 인식하기 어려운 게 아랍어 필사본이거든요. 그 필사본을 인식하는 것도 어렵고 그거를 다시 타이핑하는 것도 엄청난 시간인데 그거를 찍어서 넣으면은 그 타이핑까지 돼서 나오는 이거를 도대체 뭐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많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시간 통역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실시간 통역을 이 생성형 AI가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디바이스가, 24 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됐는데 그 기능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회의이기 때문에 이걸 음성으로 동시 통역하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회의를 하면 우측에 저희가 방금 말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스크립트가 이렇게 자막처럼 쌓입니다. 근데 그 자막이 쌓임과 동시에 내가 설정한 언어로 번역이 돼요. 실제로 저희 회사는 인도 개발자 또는 베트남 쪽과도 회의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동시통역사분들을 두고 회의를 하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는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알아듣는 척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측에 자막과 영어 번역이 된 거가 전 보이기 때문에 내용 전달은 다 됐거든요. 와, 네. 진짜 이거 영화에서 보던 게 실제로 그냥 가능해지는 세대가 된 거예요. 특히 사실은 그걸 저희가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라 그래서 이제 STT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에서 한국어가 어렵습니다. 한국어에 어떤 언어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영어는 단어로 딱딱딱 떨어지는데 한국어는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 말이 어디로 갈지 사실은 끝까지 가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속담 중에 끝까지 들어봐야지라는 거 있잖아요. 한국어 학습 데이터가 적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묘한 특성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특성이 분명히 있는 그렇구나. 것 같습니다. 그게 동사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좀 다르긴 하죠, 그죠? 네. 예전에 젊었을 때는 한국어, 러시아어 통역을 많이 다녔는데요. 동시 통역에도 순찰을 해줘야 돼요. 한국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러시아 말로 해야지만 이게 연결되는 게 마지막까지 들어서 얘가 부정인지 긍정인지까지 파악하고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시 통역도 순차가 돼야 돼요. 저는 근데 확실히 교수님하고 관점이 달랐던 게 그러면 저희 아들 이제 영어학원은 끊어버릴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동시 통역이 가능한 시대가 오면 사실은 언어를 배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89학번인데요. 리포트를 받을 때 선생님들이 손을 안 쓰면 안 받았어요. 컴퓨터를 쓰면 망가진다고. 그리고 많은 그 교수님들은 컴퓨터는 학자가 또박또박 글로 써야 된다고 그러시고 이메일도 거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이 사회에서 밀려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느끼는 게 무엇이든 나는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적극적으로 몸을 담궈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더 들거든요. 저는 좀 그 AI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면서도 새로 등장하게 되는 이런 AI 기술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거를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걸 굉장히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일도 생산적으로 하고 훨씬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소수가 존재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는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음식점 가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키오스크 이거 못 눌러서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특히 AI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뭐 키오스크에서 버튼 누르는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될 것 같아서 그 고민이 해야 돼요 우리가. 생성형 AI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생성형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을 거라고 보세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답을 동의하고 하는데 생성형 AI라는 기술 자체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생성형 AI를 잘 쓰는 사람이 이제 내 자리를 대체하게 될 거예요. 저는 맞네요.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생성형 AI는 요리사와 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좋은 어떤 식재료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처음부터 정말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와 아주 많은 회사들의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운영을 했던 노하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알고 봤더니 그 데이터들이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아주 좋은 재료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요, 막 이제 명령으로 내릴 거 아니에요. 뭐 정리해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도 SNS에서 봤는데 부장님이 신입사원 딱 들어왔는데, 저 경력직이라면서
그러면 우리 회사에 몇 월 달 뭐 매출 분기서랑 뭐랑 적어가지고 또 월요일까지 책상 위에 올려놔줘. 딱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걸 AI한테 명령하면 어차피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은 사람 필요하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사람은 계속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저희 서비스에 어떤 게 있냐면 워드 문서 같은 경우에 이제 열었을 때 저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뭔가 기사나 이런 것들을 스크랩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쭉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SDS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떤 보고서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클릭으로 누르면 저희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 양식으로 문서 전체가 포매팅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심지어 이제 각 사별로 내지는 기업의 양식들이 다 다를 거니까 예, 그런 식의 라이브러리를 제공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결국은 저희는 개인화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 양식 아니고 나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양식이 있어. 근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오픈한 기능 중에 하나는 내가 받은 메일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AI가 물어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승낙을 할 건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뭐 내지는 미팅을 합시다라는 여러 가지 추천 그런 프롬프팅을 제공해서 제가 그 의도를 주는 거죠. 그래 나는 이거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답장을 써줘 하면 얘가 받았던 메일을 기반으로 내용으로 해서 답장을 일단 써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거 뭐 어차피 근데 결국은 내가 봐야 되지 않겠어? 물론 제가 보지만 상당히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고 다 끌려다니다가 자리에 오면은 5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 일하는 내 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에너지들을 확 줄여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임팩트라고 봅니다. 듣다 보니까 약간 전 세계 언어를 하는 개인 비서를 쓰는 느낌이 드네요. 네. 저는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AI가 등장하면은 우리가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도 대학 때만 해도 계속 보면서 하나씩 찾아서 노트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이 좋은 학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검색으로 다 되는 순간 역사학자는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역사 연구 주제를 개발하거든요. 전 그래서 AI가 생기면 오히려 인문학 쪽에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AI 앞에서 갖다 주는 수많은 자료를 자연스럽게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문학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은 AI가 발전하니까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학문적 인문학이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서양에 비해서. 근데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서양은 모든 걸 처음부터 표준화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꾸란 몇 장 몇 절이 이게 없었어요. 이거를 독일학자가 제일 먼저 만든 겁니다. 1800년대.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집트에서 이제 처음으로 1935년에 와가지고 꾸란을 몇 장과 절로 나눴거든요. 절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문이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본 학자가 만든 게 모로하시가 만든 게 다이간가 사전인데요. 그 대하나 사전. 그 중국 사람들이 한자 갖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모로하시가 혼자서 뭐를 하냐면 한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단어를 찾으면 이게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나온 거를 다 정리해놨어요. 그 획하고 막 이런 거요? 예, 그걸 열 몇 권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그러한 학문적이 축적이 된 다음에 발전했잖아요. 이제는 근데 우리는 AI가 다 해주니까 그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새로운 주제를 이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이 잘 돼야지 저도 잘 됩니다. 예, 주식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AI 그 발전 갖고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가전제품 같은 게 막 발명되고 등장하면서 초기에는 여성들이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제 데이터를 보면 노동시간 자체가 줄지는 않았거든요. 하는 일을 편하게 하는 거는 맞지만 그래서 이렇게 업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AI가 도입되면 제 생각에 회사에서 일을 더 시키지 않을까요? 그럼 월급도 오르나요? 사장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정치 경제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법정 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만약에 효율성이 올라가면은 이 근무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근무 시간을 그냥 정해놓고 업무의 양을 늘리는 가능성이 있죠. 저는 이거는 아마 이제 AI가 많이 적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같이 고민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숙제일 수도 있겠다. 지금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왜냐면 SDS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공계에서 사람이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다 통계를 내주십니다. 그럼 인문학에서 적정 노동 시간을 넘기는 것은 돈을 더 주던가 아니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라 라고 정치 인문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다 맞아떨어져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 생성 A가 스카이넷이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비스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본인이 성공하는 아이언맨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즐겁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